네. 우리가 이제 이 정치 철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네. 우리가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재밌는 거 아닌데 이게 좀 약간 너무 알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정부 형태가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때 지지 못하고 또 이쪽 우리 시민들 쪽에서는 만약에 감시하는 그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정치 체제가 붕괴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떤 정부인가에 따라서 시민들이 번영하는 삶을 살 건가 네. 아니면 뭐 빈곤 네. 이렇게 빠져 살 건가.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있는데 하여튼 일단 현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즉 삶과 죽음에 영향을 줍니다. 네. 정부 어떤 정부에 따라서 네. 직접적으로 줘요. 네. 세월호 질. 네. 네. 이런 걸 보면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정부에 어떤 종류의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어느 정도로 아하. 그러니까 항상 쌍방이니까요. 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정부 형태가 조정할 수 없고 주어진 거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형식의 형태의 정부가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좋은 정부인가를 선택하는데 네. 이 정치 철학이 네. 그러니까 혹은 정치 철학의 탐색이 네.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19세기에는 그 서양 그러니까 유럽에서요. 네.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결정론이라 할까 뭐 이런 건데 뭐냐면 그 우리는 시민들은 실제적으로 그 우리를 거번하는 그러니까 통치하는 네.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사회가 그 어떤 사회가 이렇게 통치되는 방식 네. 이게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원인에 기대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 막스 같은 경우 네. 완전히 다 이런 건 아닌데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네.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생산하는 물질에 기대어 있어요. 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게 네. 물질에. 네. 그 말은 뭐냐면 기술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치는 상부 구조예요. 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 밑에 있는 생산에 관련돼 있는 형식에 맞춰서 이게 규정이 돼요. 네. 정치 구조가 네. 상부 구조가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과 계급의 이해에 네. 정치 시스템이 따라가게 돼 있고 아하. 그다음에 뭐죠 그 공산주의에 와서야 네. 비로소 이게 어떤 그러니까 좋은 형식의 정부가 구성이 된다고 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선택하고 말 거 없어요. 아하.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가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은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물질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역사가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아하. 이걸 결정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맞죠.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경제에 정치가 반드시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구조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지만 21세기에는 네. 지금은 다른 종류의 결정론 네. 이런 게 등장했는데 이게 뭐냐면 세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세계화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뭐랄까 이 세계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국가의 역할이 줄고요. 네. 그다음에 자본의 영향이 극대화돼서 네. 항상 경쟁을 통해서 시장 안에서 그냥 결정을 해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아주 요약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지? 신자유주의 이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죠. 근데 이것에 대한 그 뭐랄까 상당한 도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사회적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의심. 그다음에 경제가 자유롭게 자기들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평등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가 뭐 이런 의심. 그다음에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강화가 된다면 만약에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정치 철학에서 좀 다룰 수 있는 이슈가 됐어요. 정치 철학에서는 19세기나 21세기나 정치적인 구성 혹은 상상력 그걸 제약하는 이런 결정론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삶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정치 시스템이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치 철학자들은 옛날부터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제대로 된 건 없습니다. 성공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렇게 어드바이저로 많이 활동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아세요? 이런 면에서 혹시?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국주의고 왕정이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지 가장 많이 정치 문제가 좀 왕의 그렇죠. 그때 누구였죠? 아리스토텔레스 있을 때는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 스승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실현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근대에 오면은 마키아벨리라고 있죠. 이 사람도 정치 철학자예요. 이 사람도 그 당시에 가장 번창했던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에요. 이태리 프로렌스만. 그래서 그다음 그 자문을 많이 해줘요. 마키아벨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진 예가 그 디드로라고 혹시 아시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디드로. 계몽주의 학파죠. 프랑스 사람. 이 사람은 러시아에 그때 그 황제가 여자예요. 카타리나 1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유럽에 비해서 후진적이었던 그 러시아를 근대화시키는데 이 기여를 해요. 디드로가 초대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뭘 개혁을 한다거나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구상을 할 때 관례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관성도 있고 그것이 이제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설득력을 잃어버리면 정치적인 도전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떤 시민들 쪽에서 발생하고 정치적인 도전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정치 철학이 등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계획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치 체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냥 보통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단순한 오피니언, 의견 그게 아니라 진실, 진리가 뭔가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이걸 했던 게. 근데 너무 옛날 거니까 빼고요. 근데 근대 들어와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폴리페서들이 있습니다. 폴리페서들. 그거는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쁜 놈들. 어용 교수들.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 17세기,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영국의 토마스 하브스라고 있어요. 하브스. 혹시 이분의 저서 중에 유명한 게 뭔지 기억나세요? 모르겠네요. 그 리바이스턴이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그 괴물이죠. 구약이 나타나. 그 책을 쓴 분인데 그 이분이 그때 영국의 그 시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내전이 있었어요. 그 찰스 1세 쪽의 왕당파하고 크롬웰도 들어보셨죠? 그분의 이제 그 사람의 그 의회파 이 둘이 항상 붙어 있거든요.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그게 나중에 명예혁명으로 막 이어지고 하는데 하여튼 굉장한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토마스 합스는 중요한 사람이기도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분은
실효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정부 형태든 간에. 네. 이 사람은 사실은 두 쪽 다한테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찰스 1세가 정권을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는 실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 복종을 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걸 뒤집었을 때 크롬웰 쪽에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큰 그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환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서 왜 민주주의보다 왕정이 나은가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보면 굉장히 좀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하여튼 실제 정치에서는 환영 못 받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정치 철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그 예 중에 하나로 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런 것도 있죠. 또 장자크 루소라고 루소. 또 있죠. 프랑스의 철학자죠. 이분도 사회계약이라는 책을 많이 썼는데 사회계약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는 바의 어떤 정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도 사실은 그 민주정을 지금은 민주주의 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그랬어요. 이거 신들이 할 수 있는 거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다 이런 말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때가 또 프랑스 혁명기거든요. 장자크 루소가 활동할 때가. 근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막 불안하고 역동적인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여튼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공산당 선언을 쓴 사람이 누구죠? 저기 자본 맞습니다. 예. 카르 막스하고 엥겔스. 엥겔스. 이분들도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유럽의 그러니까 정치 체제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 말씀은 뭐냐면, 정치 철학은 실제 사람들이 정치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했든 어떻든 간에 유효하다. 여러 가지 내는 제안들이. 그래서 그것의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정치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무슨 특이한 지식이 아니에요. 정치 철학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들이 정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는데, 다만 보다 더 체계적이고요, 비판적이에요. 이 정치 철학들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 갈등하는 상충하는 믿음들, 정치적인 견해에 대한, 정치적인 체제에 대한 여기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중에 지식이 되죠. 이것들이 서로 만약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어떤 일관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또 큰 그림에 잘 들어맞는가, 이런 걸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험적이라기보다도 아규먼트, 논변을 통해서 입장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이 정치 철학에.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유주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괜찮습니다. 거기 물론 우리나라는 잘못 쓰고 있죠. 그 자유주의란 말을. 자유한국당. 자유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이상해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오염이 됐는데요. 자유주의가. 그 자유한국당이 쓰는 자유주의는 극우 주의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하여튼 자유주의 또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개인의 자유를 그 정치 체제의 가장 우선적인 근거로 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가치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 공동체, 정치 체제의 큰 방향, 목표가 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의 보장,
그다음에 경제 성장, 예. 그다음에 아주 충분한 고용 이런 걸 얘기를 그렇죠. 해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치 철학자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럼 뭐가 궁극적인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법이냐 질서, 그러니까 법이냐 그다음에 질서냐, 법과 질서냐 아니면 개인의 자율이냐, 혹은 물질이냐, 예. 복지국가를 이끌 거냐.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는 정치의 목적이 궁극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고용이다, 충분한 임금을 주는 고용이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답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고용이 고용 정도, 고용 상태 이게 당신의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이게 고용이라는 게 본래적으로 좋은 거냐, 원래 좋은 거냐, 아니면 그게 일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고용이 안 되면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거냐, 원래 이게 좋기 때문에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당신이 고용을 정치의 목적으로 생각하냐. 만약에 존엄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왜 모든 사람들한테 소득을 주고 일은 자발적으로 할 사람만 뽑아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아하. 정치 철학자들은.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러면 일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후자가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나 그러니까 존엄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자기의 목적이라고 하면 네. 정치의 목적이라고 하면 누구나한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은 그냥 자발적으로 할 사람만 하면 돼요.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런 관계들을 좀 탐색을 해보는 거죠. 예. 예. 재밌겠네요. 예.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또 정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나눠주셨는데 예. 이게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우리 현실 생활에도 굉장히 큰 주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시즌 2 박상훈 신부의 철학 이야기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이게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 좀 딱딱하고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정치 철학의 여러 주제를 따라 생각하면은 경험 과학이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철학자들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제 삶을 생각해 볼 때 정치적인 삶, 사회적인 삶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성찰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 이 주제 큰 주제를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 팟캐스트가 구독자도 많이 늘고 조회수도 많이 늘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